저는 하일리 밀러입니다. 베를린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독일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한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언어의 체계와 구조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격변화, 라틴어의 정교한 문법 구조,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수학 공식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죠. 하지만 교수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게는 아름다운 체계로 보였던 독일어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벽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독일어의 4가지 격변화는 많은 학생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성 명사 더 t시가 주격일 때는 더, 소유격일 때는 데스, 목적격일 때는 den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악몽이었거든요.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제 조카 막스였습니다. 12살인 막스는 난독증을 앓고 있었어요. 독일어의 불규칙 동사들 때문에 특히 고생했죠. GHM-증-GJNGN, SHM-SAH-GSHN 이런 변화들을 외우는 것이 막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일리 삼촌, 왜 독일어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막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답변을 망설였어요. 언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해봐도 12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러던 2025년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이지민 씨가 독일어 수업 과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된 순간 저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어요. 노트에는 독일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는데 옆에 이상한 기호들이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간단한 모양들이 조합되어 글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글자들이 매우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민 씨,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 이것은 한글이에요. 제가 독일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외우는 거예요. 한글로 쓰면 발음이 정확해져서 암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한글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연구해온 언어학자의 직감이 이것이 평범한 문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문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간청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한국의 문자예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어는 알파벳 26개의 umlaut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한글은 24개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도 매우 체계적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지민 씨가 덧붙였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다. 독일어의 수많은 불규칙 변화에 지친 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왜 이런 놀라운 문자를 몰랐을까 하는 후회와 동시에 이 문자를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거든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한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이 놀라운 문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둘러 이지민 학생을 찾아갔어요. 지민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지민 씨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물론이죠. 교수님,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한글의 과학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학 교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렇게 시작된 한글 수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먼저 지민 씨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예요. 지민 씨가 종이에 기역을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기역이라고 불러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다른 글자들도 모두 그런 원리인가요? 맞아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 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요. 시옷은 앞니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이죠. 이런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니 언어학자로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5세기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니요. 그럼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나요? 제가 흥미진진하게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음은 더욱 철학적이에요. 기본 모음 3개가 있는데 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천지인 사상이 담긴 거죠. 천지인 사상이라 독일 철학을 전공한 저에게도 이런 심오한 철학이 문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음들은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요. 아는 이해를 더한 것이고 우는 의해를 더한 거예요. 매우 체계적이죠. 체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것은 거의 수학적 완벽함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어의 불규칙한 umlaut와는 차원이 다른 규칙성이었어요. 그때 지민 씨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문자를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에요. 15세기 중엽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드셨죠.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럽 역사상 그런 왕은 없었거든요. 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권력자가 피지배층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지민 씨는 계속해서 한글의 놀라운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독일어처럼 복잡한 철자법이 없죠. 그리고 조합의 원리도 간단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면 한 음절이 완성되거든요. 실제로 지민 씨가 보여준 예시는 정말 간단했어요. 기억에 아를 더하면 가, 디귿에 오를 더하면 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외우기도 쉽겠네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 어린이들은 보통 며칠 안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돼요. 독일 아이들이 알파벳과 철자법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문득 막스 조카가 떠올랐어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막스에게 이런 규칙적인 문자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 씨, 혹시 난독증이 있는 사람도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학습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막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겠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놀라운 문자가 제 조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지. 지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문자를 소개해 주셔서요. 저도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교수님,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문자 체계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의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에 감탄하며 저는 한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원리를 배운 후 저는 곧바로 조카 막스에게 이 새로운 문자를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막스네 집을 방문했어요. 막스는 여전히 독일어 숙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연습장과 부러진 연필들이 흩어져 있었죠. 막스야, 삼촌이 재미있는 걸 가져왔어.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스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독일어 공부해요? 전 정말 싫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니야, 이번엔 다른 거야. 한국에서 온 특별한 글자를 배워볼 거야. 저는 종이에 큰 글씨로 기억, 니은, 디귿을 써주었어요. 막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촌? 이것은 한글이라는 문자야. 아주 특별한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란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억은 내가 가라고 소리낼 때 혀의 모양을 본뜬 거야. 막스가 실제로 가라고 발음하며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보았어요. 정말이네요. 혀가 목 뒤쪽에 닿아요. 맞아. 그리고 니은은 나라고 할 때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 디귿은 다라고 할 때의 모양이란다. 막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독일어 글자는 그냥 외워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한글은 이유가 있는 글자였거든요. 그럼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를 그려주었습니다. 이 점은 하늘을, 이 가로줄은 땅을, 이 세로줄은 사람을 나타낸단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거든. 와, 정말 신기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막스가 글자 조합을 배울 때였어요. 기억에 알을 더해서 가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자 막스는 금세 이해했습니다. 니은에 알을 더하면 나가 되겠네요. 정확해.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막스는 처음으로 글자 공부에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독일어에서는 항상 실패만 경험했던 아이가 한글에서는 규칙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 후 막스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삼촌, 이 글자는 정말 쉬워요. 독일어처럼 외워야 할 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씩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스가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외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단한 단어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나, 다, 라마, 바, 사막스가 자신 있게 읽어나갔어요. 이틀째 되는 날, 막스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맥스를 한글로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가 막스라고 써주었습니다. 막스. 막스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읽으며 기뻐했어요. 삼촌, 제가 한국 사람 같아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스가 이치리브 DICH 사랑해를 한글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독일어 철자로는 너무 어려웠지만 한글로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이 리베티, 막스가 한글로 써가며 읽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스가 한글로 쓴 짧은 일기를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은 삼촌과 한글 공부를 했다. 한글은 정말 재미있다. 나는 똑똑하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2년 동안 글 읽기를 포기했던 막스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고 쓴 거예요. 막스의 어머니인 제 누이 동생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일리, 이게 정말 막스가 쓴 거야?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니. 누나,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특별해요. 막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일어가 너무 복잡했던 거죠. 그날 밤 막스는 흥분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삼촌, 저 이제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얼마나 뭉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난독증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은 거예요. 막스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막스는 독일어 공부에도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독일어 발음을 표기해서 외우니까 훨씬 쉬워진 거죠. 더 놀라운 건 막스가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정말 쉬워. 너희도 배워볼래? 막스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막스의 담임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막스가 요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한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선생님은 매우 흥미로워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꿈꾸었던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쓰는 세상이 막스를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막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한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지민 학생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음소 문자라는 점이었어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독일어도 표면적으로는 음소 문자이지만 실제로는 예외가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PH는 F 소리가 나고 SCH는 하나의 소리인데 세 글자로 써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기억은 항상 지 소리, 니은은 항상 N 소리였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음성학적 체계성이었습니다. 자음들이 발음 위치에 따라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목구멍 소리 기억 키읔 끄혀 소리 니은 디귿 티읕 뜨 리을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뿌이 소리 시옷 지읒 치읒 찌스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된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했어요.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이 원리를 적용한 왕이라니 서양에서 체계적인 음성학이 발달한 것은 19세기인데 세종대왕은 그보다 4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거예요. 2025년 가을 드디어 제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유럽 언어학회 학술지에 투고했어요. 평소보다 심사 기간이 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심사위원들이 너무 놀라서 여러 번 검토했기 때문이었어요. 논문이 게재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장마이너스 피에르 르클레르 교수가 첫 번째로 연락을 주셨어요. 밀러 교수님, 정말 놀라운 논문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가렛 핸더슨 교수님도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어학계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500년 전에 한국에서 실현되었다니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언어학 연구소에서 왔어요. 연구소장인 하인츠 베버 박사님이 직접 베를린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밀러 유럽 언어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소식이 독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막스의 이야기가 베를린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시작되었어요. 난독증 소년, 한국 문자로 읽기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글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한글은 규칙이 있어서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한글 학습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난독증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베를린 시민문화원에서 한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좌에는 20명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무려 100명이 몰려들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입니다. 독일어처럼 복잡한 철자법이 없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엠마 슈나이더 씨가 질문했습니다. SCHMETTRLING 같은 단어는 한글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저는 칠판에 슈메터링이라고 써주었어요. 엠마 씨가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독일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르크의 언어치료센터에서 한글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고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어요. 독일 교육부 장관 안드레아 슈미트 씨가 직접 베를린 한글 강좌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교육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해 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한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적의 문자라는 제목으로 시청률이 무려 12%나 나왔어요. 독일의 IT 기업들도 주목했습니다. SAP 개발팀장이 연락을 주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쿨한 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카페에서는 메뉴를 한글로도 써놓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HANGULCHALLNG가 유행했습니다. 그해 가을 베를린시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장 미하엘 밀러 씨가 개막식에서 말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과 한국 민족의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축제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독일 언론들은 한글 신드롬 독일을 사로잡은 한국 문자라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독일에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혁신의 도구이자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거죠. 독일 사회에 한글 열풍이 불면서 저는 이 놀라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지민 학생의 도움을 받아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세종대왕의 창제 동기였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15세기 왕이 백성들의 소통 문제를 이렇게 깊이 고민했다니. 유럽에서는 그 시대에 라틴어를 아는 귀족들만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랐던 거예요. 저는 세종대왕을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세종대왕은 음성학의 아버지였어요. 발음 기관의 형상을 바탕으로 자음을 만든 것은 현대 음성학이 체계화되기 40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둘째, 세종대왕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선구자였어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서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체계는 현대 음운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셋째, 세종대왕은 인지과학자였어요. 글자를 배우기 쉽게 만들어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발상은 현대 교육 심리학의 핵심 원리와 같았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세종대왕 언어학의 천재라는 논문을 썼어요. 유럽 한국학회지에 게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님이 놀라운 논평을 보내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를 앞선 천재적 언어학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버금가는 인류 문명의 보물이에요. 프랑스의 언어 철학자 클로드 아지포 교수님도 평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언어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사례죠. 저는 한국이 왜 디지털 강국이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이 컴퓨터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거죠. 독일어로 SCHMETTERLING를 치려면 12번의 키 입력이 필요하지만 한글로 슈메터링은 8번이면 충분해요. 저는 세종대왕 평전을 독일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2025년 말 세종대왕 언어혁명을 이끈 왕이 출간되었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지에서는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실었어요. 세종대왕은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자 교육자였다. 그의 한글 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 중 하나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에서는 더욱 강렬한 표현을 썼어요. 만약 세종대왕이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괴테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화적 거인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독일 사회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이 추진되었고 베를린 시의회에서 언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세종대왕에게 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 연구를 통해 저 자신도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육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독일에서 시작된 한글 열풍이 이제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베를린의 유럽 최초의 한글 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지원해 주었어요.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 마리아 가브리엘 위원장님이 개원식에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며 유럽의 언어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글과 프랑스어 비교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탈리아 로마시에서는 세종대왕 광장을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로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의 평등을 실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로마의 평등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분이죠.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자치대학교에서 한글 학습법을 스페인어 교육에 도입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병원에서 한글을 이용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세종대왕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동양의 플라톤입니다. 심지어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어요. 만약 세종대왕이 현재 살아계신다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충분히 고려될 인물입니다. 문자를 통한 평등 실현은 평화의 기초이니까요. 2026년 여름, 저는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한글 강연을 다녔어요. 파리에서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로마에서는 교황청 문화평의회에서
세종대왕의 인본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진정한 계몽 군주의 모범입니다. 가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1호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평등의 이념이 담긴 문명의 유산이에요. 2026년 겨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한글 교육 도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 결과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글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예요. 한글은 이제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7년 새해에는 유럽 각국에서 세종대왕 데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10월 9일을 유럽 한글의 날로 정했어요. 첫 번째 유럽 한글의 날 행사가 파리에서 열렸어요. 에펠탑의 태극기와 유럽연합기가 함께 개항되었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참석해서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유럽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500년 전에 이미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조카 막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유럽 전체의 문화혁명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2030년이 되었고 한글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세계 한글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예요. 가장 뿌듯한 성과는 막스의 변화예요. 이제 27살이 된 막스는 세계적인 한글 마이너스 독일어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난독층 아동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삼촌, 저를 구해준 한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막스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3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된 난독증 아동이 1만 명을 넘어섰어요. 유럽의 한글 열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파리, 런던, 로마, 마드리드 어느 도시를 가도 한글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어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된 점이에요. 독일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선택 비율이 프랑스어를 넘어섰거든요. 지난해 한국 교육부에서 저를 초청해 주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글 확산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세종대왕릉을 참배할 수 있었어요. 여주의 영릉 앞에 서서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폐하 500년 전 폐하께서 꿈꾸신 세상이 이제 유럽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글문화원의 김스롱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윌러 교수님이야말로 현대의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세계로 전파한 공로가 정말 크세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제 이야기가 전시되고 있었어요. 한글 세계로 뻗어나가다라는 전시관에 막스와 저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유럽으로 돌아와서도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종대왕 칼리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 총장이 개교식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은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분입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 드디어 세종대왕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명예로운 자리에 세워진 동상 제막식에는 독일 총리도 참석했어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인류 평등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이 만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였어요. 동상 옆에는 한글과 독일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배울 권리가 있다 마이너스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며 현재 독일 전체 특수학교의 80%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의 문해력 향상률이 평균 40%나 증가했어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세종대왕 교육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막스였어요. 시상식에서 막스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500년 전에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이 이제 유럽 전체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교육이 시작되었고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품으신 그 꿈이 이제 전 세계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이 배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